네, 뉴욕 증시 계속해서 방향성이 간밤에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에서 어떤 이슈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관망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지표라든지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호재보단 조금 더 악재가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디에 가져갈까요? 네, 이 호재보다 악재가 좀 더 많았는데 시장은 사실 시장별로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혼조세 보합권 부근에서 큰 폭의 변동 없이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도 좀 보합권, 관망세적인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중동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물도 좀 나오고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기사들도 좀 나오곤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쪽으로 확 방향을 틀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데 섹터 안에서도 방향성이 좀 종목별로 좀 갈리는 그런 섹터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엔비디아는 상승했죠. UBS에서 긍정적인 의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반도체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도 기술주 안에서 섹터별로 나뉘었고 섹터 안에서도 또 종목별로 좀 나뉘는 그러면서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종목별로 개별 기업들의 그런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죠.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8월 5일 날 장중에 2400선도 아래로 좀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38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2400을 회복을 했고요. 2400선에서 2500선대로는 하루 만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2440포인트였기 때문에 80포인트 올리고 2520포인트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2500선 안에서 4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어제 드디어 260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2600선도 돌파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미국 증시와 비슷한 점이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순매수 금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785억이고요.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1471억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1471억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부분 여기서 또 찾아보면 전 기관 다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의 순매수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금액으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모았죠. 이 순매수한 여러 기관들 다 모았더니 1471억 된 거거든요. 1471억이 크다 작다보다도 전체적으로는 기관들이 다 샀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매수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 6천억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최근 들어서 이 2배 이상의 거래대금, 7조 6천억보다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을 거래된 날이 있었고, 그리고 10조 원 이상이 대부분의 날수였는데, 10조 원에 훨씬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9조 7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적인 성격도 좀 강하고 시장 관망세적인 성격도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10조 원 미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7조 6천억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다 시장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게 거래대금에서도 국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만큼 비중으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6조 원대의 날들이 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급락 이후에는 좀 관망세적인 성격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 수급들이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785억인데요. 어제 전기전자 섹터만 놓고 보면 이 2배 정도의 금액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섹터 종목들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탈이 아닌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수급은 좋지만 국내 좀 약하다는 점, 그리고 낮은 매수 금액, 자,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시장의 대응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네, 코스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더디거든요. 이 회복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복도 좀 빠르게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좀 빨리 나와줘야 여기 또 일시적이다라고 끝낼 수 있겠지만 또 우려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틀 동안 폭락이었죠. 그야말로 시장 거의 폭락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한꺼번에 3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도 좀 빨리 일어났죠. 어제 같은 경우 다시 2600선 회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급락장의 충격은 좀 벗어났는데 여기에서 회복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다행스러운 점은 급락을 빨리 극복을 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아쉬운 점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좀 더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검은 월요일, 그러니까 8일, 그러니까 5일이었죠. 5일 이후 4거래일 6, 7, 8, 9, 그러니까 화수목금이죠. 4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146.8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한 6%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2일에만 3.65% 하락을 했고 5일에는 8.77%, 그러니까 이틀 합치면 12% 좀 넘게 하락을 했는데 6%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이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복률을 따져봤을 때는 43.7%, 어제까지 합치면 한 45% 정도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45% 회복한 게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절반 좀 안 되게 회복을 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좀 아쉬운 점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이런 주요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좀 더딥니다. 한국 주식 하락할 때 일본 더 많이 하락했고요. 미국과 대만, 독일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S&P 500은 60%가 넘게 국내 증시보다 한 20% 정도 더 회복을 했고요. 회복률로 따졌을 때. 대만 같은 경우 60%가 좀 안 되게 역시 한 15% 이상 좀 더 많이 국내 증시보다 좀 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도 한 10% 이상 더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회복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역시 50%를 훨씬 넘는 그런 회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국내 증시가 회복률이 좀 더뎠는데요. 여기에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향후에 시장 대응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골랐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국내 증시 상당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왜 높아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반도체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를 상당히 사랑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800선도 훌쩍 뛰어넘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는데 이제는 여기에 리스크가 나타났죠. 시장에 위험이 감지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좀 더 불안해 보이는 시장에서 좀 더 먼저 빠져나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를 했던 시장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독일 시장, 사실 대만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시장에 좀 더 가깝죠. 한국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비중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이머징 마켓 비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상당히 좀 빨리 빠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번 하락에 상당히 큰 이유였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도 선진국 증시로 좀 더 많이 향했다라는 점을 이번에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쪽으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있는데 대만에는 TSMC가 있죠. 엔비디아의 핵심 밸류 체인 회사인 TSMC가 있고 TSMC에 대한
비중이 뭐 국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이 주가 회복률이 국내 증시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여기에서 좀 아쉽죠. 그러면서 좀 더 관심도가 증가되는 게 주주환원책. 어제 주주환원책 관련된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주주환원책 관련된 이런 이 관심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MSCI 얘기가 또 나왔죠.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좀 더 빨리 들어왔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빠져나갔고 좀 덜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은 좀 더 눈치를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CJ 대한통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J 대한통운 다른 택배 회사들은 물류 회사들은 이익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이익 체력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성장세는 하반기까지도 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통 쪽에서 골라주셨는데요. 지금 10만 원 슬쩍 넘기면서 상승 마감을 어제 했습니다. 목표가는요? 지금 9만 원 바닥 찍고 10만 원까지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요. 기관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수신과 연기금이 바닥에서부터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우선 121선이 위에서 한번 저항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만 원 잡으시고요. 11만 원 돌파하면 차근차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만 원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1차적으로는 11만 원, 2차적으로는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지수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뎠는가에 대한 확실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CJ 대한통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이 시간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더 관심 가질 시기가 완전히 도래했다. 그래서 항공주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까?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더 계절적인 이유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는데요. 추가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항공, 여행, 레저와 관련된 쪽을 말씀을 드렸을 때 2분기는 좀 비수기고요. 3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갖고 보자. 조금 긴 호흡이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3분기에 들어왔죠. 여름 휴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성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절한 타이밍이 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받은 이유가 이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적과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항공주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해외 여행객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이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공주들 좀 관심을 갖고 보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금년 초 정도에 관심이 들어왔다가 2분기는 항공주 비수기죠. 2분기는 여객 수요와 물동량이 다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좀 감소하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과 함께 실적 이제는 이전만큼 회복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실적이 다시 올라가면서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 성수기 들어가면서 여객과 물동량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이 여객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609만 명입니다. 한 달에 지난달이었거든요. 역대 2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화물 수송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상승한 이유 좀 살펴보면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했죠. 그러면서 항공운임이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기도 하고 해상운임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해상 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늘었기 때문에 급한 거 비행기로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발 이커머스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 효과 그러면서 항공 운임에 대한 운임도 동반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국제선과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해서 여객 수요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준다기보다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심주로는 이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항공주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운임이 방어가 잘 돼 있습니다. 운임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은 운임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좀 잘 방어해놨고 하반기 이후에도 거시경제 수준 뭐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폭발적으로 좀 내리고요. 그리고 경제에 좀 상관이 없이 경기가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이 여행객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 대한항공 항공 운임에도 이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매력 가지고 있습니다.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좋은데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주봉으로 보니까 박스권 거의 하단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목표를 잡을까요? 우선 가격이 부담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성장하는 초입 부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조금 길게 호흡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 가격은 23,000원이 정고점 부근이죠. 23,000원에서 24,000원이 정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CJ E&M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악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부진했고요. 하지만 이 CJ E&M 투자 포인트는 2분기 실적 부진이 아니라 티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티빙 이용자와 지표 성장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를 바라보고 핵심 사업 티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장 막판에 살짝 고개를 들면서 78,000원 찍고 딱 마무리를 졌는데요. 얼마나 볼까요? 네, 이 CJ E&M도 지금 가격 정도 8만 원에서 위아래로 10,000원 정도를 박스권 그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하반기를 바라보고 티빙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9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지수의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초점이 되겠고요. 성장세, 이익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11만 원 그리고 12만 원 이렇게 1, 2단계로 나눠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미리 맞은 것도 있고 고객이라든지 화물 실적이 좀 올라가면서 저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차 목표가 23,000원. 자, 마지막으로 OTT 쪽과 관련해서 CJ E&M인데요. 이제 핵심 사업인 티빙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 전망이 좀 밝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9만 원까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